국제문제 전문가들은 극동에 모여 있는 3대 강대국을 보고 이웃은 최대의 적이다라는 명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합니다. 이를 은근히 즐기며 관찰하고 있는 곳이 러시아죠. 러시아 현대아시아문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3개 국가를 절대 친한 친구들처럼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정말로 싫어한다는 것이죠.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들의 문화, 즉 한국의 K-팝,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국의 온라인 게임, 원신 등의 현대 문화 상품은 물론 전통 문화마저 서로 원조를 주장할 만큼 과거의 증오를 버릴 수 없을 정도로 미워한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들은 자기 나라가 덜 버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나라가 이익을 보는 것을 철저히 막으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자, 지도를 봐보세요. 오늘은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3개 국가 사이에 삼각 자유무역협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경제학 관점에서 정말 기이합니다. 자유무역을 신봉하던 우리 선조들도 무덤 속에서 비명을 지를 정도의 일이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들이 유럽연합이나 북미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자유무역 블록을 형성하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이들의 무역 패턴이 거의 완벽하게 서로를 보완하니까요. 그럼 이들이 그냥 멍청한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동네의 10살 수학 영재를 봐보세요. 아마도 동아시아 계열일 겁니다. 지난 23년간 이 3개 국가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불리는 자유무역 협상을 진행해 왔어요. 근데 2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체결 단계에는 못 미쳤습니다. 아직도 파워포인트 단계에 막혀 있죠. 마치 모두가 계속 미루는 대학 과제처럼요. 왜냐하면 매번 이 3개 국가가 어떤 안건에 조금이라도 합의를 하면 새로운 갈등과 오래된 갈등들이 불거져 나와서 협상을 부수거든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보면 이들이 많이 공유하는 게 있지 않나요? 끔찍한 업무 문화, 의심스러운 미의 기준, 쌀과 면발에 대한 지나친 집착, 개인주의보다는 사회화합 같은 것들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가까움이 경멸을 낳는다는 법칙이 작동합니다. 이 모든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이 일본 만화 야오이와 같은 우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원한으로 변했거든요.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2개 국가가 서로 미워하면 주변의 국제 상황이 복잡해지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지고요. 하지만 한중일 3개 국가가 서로 미워하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이 삼각형이란 정말 신비로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앞으로도 완화될 것 같지 않은 이 3개국 상호 경멸의 구조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먼저 방안의 코끼리 같은 민감한 주제부터 언급해보죠. 즉, 일본의 태도 말이에요. 왜 일본은 독일처럼 전쟁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죠. 현재의 독일 정부를 상상해 보세요. 만일 독일에 아직도 나치가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말도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전후 일본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독일에서는 나치가 전후 정치에서 완전히 제거된 반면 일본에서는 국수주의자들이 권력을 잃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을 봐보세요. 기시 노부스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오래 재임한 총리인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죠. 그는 A급 전범으로 지정되었어요. 하지만 전후 정부의 핵심 정치인이 되었고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총리까지 지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일본은 독일과 달리 A급 전범들이 처벌을 받지 않은 건가 싶을 테죠. 원래는 1945년 국제재판에 넘겨져 감옥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역코스라는 게 일어났거든요. 미국의 태도가 바뀐 거죠. 더는 일본을 추궁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일본과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소련의 남하와 중국의 팽창 등 공산주의 확산을 우려한 때문이었죠. 그래서 전범들이 수감된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A급 전범들까지 풀어줬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며 레디꼬 했죠. 전범들이 공산주의를 막아낸다고 약속하면 괜찮다는 조건으로요. 수천 명의 전쟁 지도자들이
정치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 오늘날까지 일본을 거의 계속 통치해온 자민당으로 진화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결국 일본은 항복할 때 헌법에 전쟁 포기를 명시했으니까요. 그럼 왜 문제 삼는 거죠? 비록 일본 정부가 더 이상 군국주의를 추진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역사 수정주의를 계속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를 축소하고 중국과 한국이 식민지 피해를 과장하거나 조장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죠. 오히려 최근 몇 년간은 일본에서 중국의 국가 이미지가 악화되면서 이런 일본의 주장이 일본 국민들에게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본 SNS에 가보면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글들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난징 대학살이 중국이 완전히 만들어낸 거라고 주장하고 구글과 유튜브가 왜 중국의 이 거짓 주장을 도와주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트윗이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또한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가 한국인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엄청난 좋아요를 받았죠. 일본 국민들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교육 때문이에요. 독일에서는 학생들이 정부가 관여하지 않은 진실 역사를 배우고 전쟁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장려받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가 내용을 검열한 역사 교과서만 배워야 하죠. 도쿄 신주쿠역에서 자동차로 12분 거리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해마다 일본을 위해 죽은 군인들을 추도하러 오는 학생단체들을 맞이합니다. 원칙상으로 전사자를 추모하는 신사는 문제가 없어야겠죠. 그런데 1978년에 14명의 A급 전범이 합사 명부에 추가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기에는 제40대 내각 총리 대신 육군대장 출신으로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주도한 도조 히데키, 버마 점령 당시 전쟁 범죄를 주도한 기무라 헤이타로, 조선 총독을 지낸 고이소 구니아키, 만주사변의 주모자 이타가키 세이시로, 난징 대학살의 주범으로 알려지고 있는 히로타 고키 등이 포함되어 있죠. 일본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비유하자면 독일의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히틀러의 업적을 추모하는 교회를 방문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죠. 일부 사람들은 일본 문화에서 죽은 사람은 죽음을 통해 보통 죄에서 용서받는다고 주장하며 신사 합사를 옹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사 내부에 있는 이 전쟁 박물관의 기록들은 진실이 아닌 완전히 역사 왜곡의 버전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일본이 미국의 침략 궁지에 몰려 진주만을 공격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중국이 스스로 대량 학살을 자초했다고 하며 일본의 동남아 점령은 서방 열강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죠. 당연히 이건 중국이나 한국의 진실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일본이 친미적이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 전범 출신 총리 기시 노부스케를 기억하나요? 그는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를 설득해서 B급, C급 전범들의 형량을 감형받았어요. 이런 미일 간의 밀월 관계가 동아시아 관계에 정말 기이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한편으로는 미국이 실제로 이 3개국 간의 화해를 돕고 관계 복구를 촉진하긴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일본의 전쟁 범죄 은폐에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 화해 과정을 겉으로만 보이도록 성급하게 만들었죠. 예를 들어 많은 학자들은 일본과 한국이 1965년에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이 이 둘이 친하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전에는 몇 년간 싸우고 불화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미국의 개입 덕분에 드디어 손을 맞잡고 일본이 한국에 전쟁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한 1965년 조약에 서명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배상금은 주로 재산 피해와 관련된 것이었고 강제노동 같은 다른 부분은 제외되어 향후 분쟁의 여지를 남겼어요.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일본은 1972년
중국과 외교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전쟁 만행에 대해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 사과는 대체로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모호하고 진심이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독일식의 명확한 사과였어요. 경제 협상을 해야 할 때만 사과하고 몇 년 뒤엔 말을 바꾸면서 국민들한테는 일본이 사실 피해자였다고 가르치는 이런 이율배반적 사과가 되풀이된 거죠. 전반적으로 이런 일본 정부의 모호하고 오락가락하는 태도가 중국과 한국을 자극하게 된 겁니다. 반면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60년대, 70년대의 친구가 되기로 동의하고 조약에 서명했잖아. 그럼 왜 자꾸만 이전 문제들을 꺼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 3개국은 7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역사 문제에 대해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유럽과 대조적이죠. 유럽은 상당 부분 화해에 도달했고 이제 손을 맞잡고 차를 마시고 가십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이 오래된 증오와 긴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갈등의 씨를 심어놨습니다. 가장 최근이자 아마도 가장 심각한 갈등은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이에요.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한일 관계라고 부를 정도의 사건으로 확대됐거든요. 당시 한일 무역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노동 밴 판결 때문이었죠.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게 2차 세계대전 때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했어요. 일본은 이를 거부하며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배상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국이 계속 싸우다가 2019년 7월 일본이 보복으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화학물질 3가지 수출을 제한해버렸죠. 이는 한국 경제의 핵심인 메모리칩 산업을 직접 타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즉, 강제징용 배상이라는 역사 문제가 외교 갈등, 경제 보복으로 확대된 것이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한일 양국이 모두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는 양국의 국제관계 사례 연구로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타임라인을 봐보세요. 2017년에 들어 문재인 정권이 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꺼냈어요. 이것이 일본을 화나게 했는데 왜냐하면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일본이 이미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문재인 정권은 한국이 2015년 협상 때 피해자들과 그들 가족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빠졌으니까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요. 일본은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2015년 협상을 그대로 지키자고 했죠. 둘이 이 문제로 계속 싸우고 있던 2018년 후반, 한국 대법원은 여러 일본 기업의 2차 세계대전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했어요. 일본은 또다시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1909년 한일국교 정상화 조약으로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다시 이걸 꺼내는 거냐고 주장했죠. 계속되는 싸움 끝에 2019년 7월 일본이 무역 제한으로 맞대응했어요. 그리고 이건 한국 경제에 진짜 큰 티격이 됐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물자들은 한국의 반도체 메모리칩 생산에 필수적인 것들이었거든요. 당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산업 중 하나가 바로 메모리칩이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칩의 3분의 1을 생산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목줄을 조여버린 거예요. 이 물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로 일본이 제한을 풀었을 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 이 물자들을 확보하려고 안간 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경제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 기술 산업 전체가 혼란에 빠졌죠. 메모리 칩은 스마트폰부터 자동차까지 모든 제품에 들어가거든요. 심지어 인텔, 퀄컴 같은 미국 기술 기업들까지
한국과 일본의 무역 담당자들에게 공동 편지를 보내 이 무역 전쟁을 멈출 것을 촉구했어요.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솔직히 말하면 그는 국가 간 관계 중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인데 그 스스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잘 지내야 해요. 한국과 일본이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잘 지내야 합니다. 결국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 사이를 중재하려고 직접 나서야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죠. 당시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 반일 감정이 사상 최고조에 달했어요.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 일본 제품을 불매 운동을 벌였죠. 어떤 사람들은 일본산 자동차를 부숴버리기까지 했어요. 시위 군중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 아베 신조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어요. 참고로 아베는 이미 한국에서 상당히 미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전범의 손자니까요. 심지어 문화 부문까지 확대되어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영화도 불매운동했어요. 일본 관광이 급격히 줄었고 항공사들은 주요 일본 도시행 항공편을 줄이거나 취소했어요. 한때는 서울에서 후쿠오카로 가는 항공권이 $8까지 떨어졌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전 세계 공급망을 더 박살내버렸죠. 양국 경제가 모두 피해를 보자 두 국가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 싸움이 끝난 건 2023년 3월이었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일본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배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신 한국 기업들이 대신 배상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당연히 일본은 환영했지만 한국 국민들은 열받았어요. 그렇게 싸웠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내라고? 이게 농담이야. 전쟁 피해자들은 당연히 거부했어요. 이건 완전한 치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대로 수습하자고 했어요. 최소한 이제 우리가 다시 친한 이웃이 되고 반도체 생산 등 메모리칩 사업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두 나라가 똑같은 전쟁 트라우마를 겪었고 일본의 역사 인식을 모두 싫어하는데 왜 서로 친해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중국 본토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서방, 즉 미국의 괴뢰라는 광범위한 비판 의견이 있어요. 특히 한국은 6.25 한국 전쟁을 겪으며 미국과 강한 동맹 관계에 있으니까요. 그 전쟁은 한국과 미국 연합팀 대 북한과 중국 연합팀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멸은 사실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중국 역사까지 말이에요. 역대 중국 황제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문화적으로 열등한 종속국가로 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멸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누리꾼들이 한국을 김치국가라고 부르며 한국은 역사도 없고 문화도 없고 오직 김치뿐이라고 비난하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4월 6, 7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4월 12일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시진핑이 회담에서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일부였다. 원어로는 코리아 액추얼리 유즈 투 비 파트 오브 차이나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발언이 시진핑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으로 전해져 아직도 그 진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는 이 발언을 역사적으로 부정확하며 한국인들을 격분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고 한국 문재인 정부는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한국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트럼프를 통해 한국을 중국의 일부로 보는 입장이 드러났다는 것은 확실한 상태입니다. 이후 한국은 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은 중국에 쇄쇄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상호 경멸로 응해왔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의 81%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아서
응답자의 거의 90%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은 주로 중국 공산당의 중화 사상 선전, 중국 인민들이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는 고정관념, 고궁에서 대변을 보는 무례한 중국인 관광객이나 코스트코에서 닭다리를 줍줍하며 새치기하는 욕심쟁이 할머니들 같은 의심스러운 사회 예절 같은 것들에서 비롯됩니다. 한중 관계에 근본적으로 빨간불을 제공하고 있는 건 한국 전쟁에서의 중국의 개입이에요. 중국이 당시 북한의 남한 침략을 지지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중국의 일반 대중은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어요. 중국인들도 북한의 김씨 왕조 독재 체제가 끔찍한 나라라는 걸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학교에서의 역사 교육은 한국 전쟁은 미국의 침략에 대항한 중국의 정의로운 행동으로 가르쳐줘요. 만일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중국을 침략했을 거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2020년 BTS 대 중국 사건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2020년 10월 7일 BTS는 한국 전쟁의 미군 사령관 이름을 따서 만든 벤플리트 상을 받았어요. 수상 소감에서 BTS의 리더인 RM은 한국과 미국이 고통의 역사를 공유한다고 언급했어요. 즉 RM은 수상 소감에서 올해는 한국 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중국 누리꾼들을 즉시 화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미국을 지칭하는 양국이라는 단어 사용이 한국 전쟁 당시 중국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BTS를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편에 있는 BTS는 기본적으로 반대쪽에서 싸운 중국 군인들을 모욕했다는 거죠. 누리꾼들이 BTS의 발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댓글들은 BTS를 좋아했던 걸 후회합니다. 더 이상 BTS에 돈을 쓰지 않을 거예요. 7년을 좋아했던 게 장난이었네요. BTS, 중국 시장에서 나가세요. 차라리 미국 것이 되세요. 중국 팬들한테서 번 돈으로 미국을 우대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K-팝 얘기가 나왔는데 뭔가 이상한 현상을 눈치챘나요? 2016년 이후로 중국 본토에서 열린 K-팝 콘서트가 없어졌습니다. 어느 K그룹의 콘서트 역사를 스크롤해봐도 2016년 이전에 중국 투어가 마지막이에요. 이건 2016년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한 뒤 중국이 K-팝 콘서트 금지 등 한한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중국의 공격적인 전투 태세로 인식했죠. 이 K-팝 금지령은 K-팝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걸 막았습니다. 이건 특히 SM 아티스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중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결성되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소녀시대의 유나는 이미 수년간 중국어를 공부해왔고 심지어 중국 드라마에 출연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금지령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중국에서 커리어를 키울 수 없게 됐죠. 이 K-팝 금지령은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최근 최악의 상태로 들어가고 있죠. 2025년 12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양안관계 유사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존립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중국도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를 간접적으로 겨냥하여 목을 베겠다는 참수 발언을 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경제 제재 및 문화적 교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과 중국에서의 일본 가수 공연 중단 등 한일령이라고 불리는 보복 조치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일본 호텔 체인에서는 12월 말까지의 중국인 여행객 숙박 예약이 약 50에서 70% 정도나 취소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11월 23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 대신은 대만에서 동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이시가키 섬과 요나구니 섬을 방문해 대만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대공 전자전 부대와 공-30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연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 촉구하고 있으며 대만 문제에는 어떤 회색지대도 없다며 일본은 중국의 핵심 레드라인인 대만 문제에서 어떠한 회색지대나 작은 꼼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중국이 매우 중시하는 대만 문제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2012년 센카쿠 열도, 중국명 덴오이다오 열도를 둘러싼 관계 악화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중일 동양 3개국이 난해한 일을 풀고 정말로 잘 지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들이 하나로 뭉칠 진짜 극단적인 외부 상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트럼프의 관세처럼요. 이게 이전에 그들을 임시로 하나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에게 박수를 보냈죠. 신마저도 이루지 못한 걸 트럼프가 이루었으니까요. 아무튼 복잡한 역사와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3개국 간의 진정한 화해는 여전히 먼 꿈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걸어가는 역사는 인간사 다양한 희로애락의 과거 현장을 통해 오늘의 진로를 모색하는 휴먼 프로그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응원해 주십시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